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좀 엄중하여 지난 몇 주간 좀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오늘 만나게 됐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중국인들이랑 최근에 좀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 한국에 파견 온 기자들 몇몇이랑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실 친중이든 반중이든 한국 사람들 중에 대만이나 홍콩을 이렇게 압박하고 어떤 인권을 좀 말살하고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민들은 사실 거의 잘 없다. 얘네 왜 그 모양이냐. 좀 시비 아닌 시비를 좀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홍콩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격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얘기는 홍콩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중국인들에게 정말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편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편전쟁의 결과로 이제 홍콩을 떼주게 됐는데, 영국에. 그렇죠. 사실 영국인들도 가장 영국인답지 못하게 우리가 시작했던 전쟁이 아편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 패전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처가 큰 그런 단어인가 봐요, 아편이라는 말이. 단순히 저희가 그냥 마약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중국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최근에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중국의 최근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규제 열풍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윤 기자가 오늘 준비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중국이 지난해 한 11월 정도에 이제 엔트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중국이 규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 규제 현황이 어떻는지에 대해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리바바의 주가를 한번 보면요.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리바바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알리바바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제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본 알리바바의 주가인데요. 한 10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그냥 녹아내리는 주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주가인데요. 알리바바가 약 한 300달러대, 309달러대를 찍었다가 현재는 187달러로 거의 이제 반토막에 가깝게 이제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라고 하면 이 엔트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 같은 거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엔트그룹이 상장이 될 때 기자들이 다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 세계 최대 IPO, 세계 최대 상장 이런 이제 수식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이 사실 집중되었던 그런 거였는데, 원래 예정일이 11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11월 3일에 갑자기 공고문을 내면서 무기한으로 연기를 시킵니다. 사실 그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은 상장을 이틀 남은 시점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중국은 또 요거를 해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반독점 규제 초안을 그때부터 내면서 이제 점점 수정안을 내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뭐 데이터 보호 규제라거나 혹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중국에서는 단체 구매라는 게 좀 유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단체로 이제 담당자한테 오늘 이거 뭐 사겠다, 이거 뭐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이거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들어서 다 같이 공동구매를 아파트로 받아서
아파트 안에서 나누는 거죠. 나가서 이제 장을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 구매 플랫폼이 굉장히 작년에 흥행을 했는데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매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소소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월이 됐고요. 그래서 4월에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주가가 4월에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4월에는 이제 드디어 알리바바의 조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알리바바가 3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3조 원이나 과징금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날 만도 하지 않나. 근데도 보면 주가는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 4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주 정도가 지났죠. 그때부터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이투안을 때리겠다. 메이투안에 똑같은 이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메이투안은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음식 배달을 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갔고, 현재도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제 곧 부과가 될 것 같다, 과징금이. 근데 한 10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 1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끝이 아니고, 이거는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를 제가 6월 30일부터 뽑아왔는데 6월 30일부터 뽑은 이유는 6월 30일이 디디 추싱이 상장되던 날입니다. 또 디디 추싱이 상장될 때만 해도 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디디 추싱이 카카오톡 택시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엄청나게 잘 되겠군 이러고 이제 상장을 했는데 6월 30일에 상장이 되고 중국 당국은 7월 2일에 곧바로 국가 안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끄러졌죠. 디디 추싱은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만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만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나 홍콩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초부터 이렇게 디디 추싱을 또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술주에 굉장히 이제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더 심한 게 이제 7월 23일 정도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7월 27일에 이제 저점을 찍었는데요. 7월 27일 직전 날짜가 이제 이게 7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23일, 27일, 28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박살이 났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교육 시장을 이제 거의 전멸시키겠다거나 봐도 이제 무방할 그런 조치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이제 사교육 업체 이제 규제가 어떤 거였냐면 사교육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제 체육 등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에 등록을 한다.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기존 업체도 전면 조사를 해서 다 새로 허가를 내겠다. 그리고 사교육 기관은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자금줄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지? 그 다음 타겟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징조는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기술주도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언젠가 큰 한 방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엄습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규제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 보이거든요. 알리바바나 뭐 엔트그룹이나 우리나라로 치자면 네이버랑 카카오톡을 막 지금 때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저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런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이제 목숨을 저렇게 죽이려고 거의 이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당과 중국의 지도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있으면 좋은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위챗 그룹 채팅방이라거나 디디추싱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차량 호출 기능 이런 거는 있으면 좋은 기술에 사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하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상업용 여객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짜 있어야 하는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하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탈산업화를 사실상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플랫폼 경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만큼 자본과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다 저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페이스북과 이제 마이크론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비교를 해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고용하는 인원수는 마이크론의 한 절반 정도라고 해요. 근데 시가총액은 페이스북이 거의 11배에 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도 시가총액이 SMIC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체인데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였습니다. 이만큼 투자자들은 당연히 플랫폼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치인의 입장은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좋은 게 일자리 창출해주지, 생산성 높여주지, 노하우 주지, 필수적인 기술을 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름 딜레마라고 할까요? 사실 국가가 발전을 하면 역사적으로 당연히 농업은 제조업이 대체를 하고 제조업은 서비스업이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해 나갑니다. 미국도 그랬고 뭐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도 그런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이 사실은 인건비가 더 싼 중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국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제조업은 현재 GDP의 약 한 26%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지금 한 26% 정도인데 중국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미국이나 영국이 걸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 탈산업화를 방지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나 통신 장비나 이런 필수적인 기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필수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좀 더 부흥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좋으면 그럼 플랫폼 업체들은 나빠? 라고 물어보면 중국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온라인 교육 업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교육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온라인 게임 업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정신적인 아편의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있으면 좋은 기술들, 요런 플랫폼 업체나 요런 기술들은 이제 사실 시장 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라가 보조금을 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기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서양에서 봤을 때 또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황금알이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업체를 이제 옥죄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들어가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산업 혹은 사업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중국의 같은 경우 좀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덩샤오핑이 선택한 거는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선도 경제, 이른바 경제 특구들을 통한 선도 경제를 통해서 전체 어떤 경제를 이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그 뒤 이제 그 앞서 나간 지역의 어떤 수혜를 전체 인민들이 가져온다 뭐 이런 좀 선도 경제론에 입각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얘기 우리 좀 들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내륙 지방에서
상하이에 취업한 어떤 이제 젊은 사회 초년생이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려다가 야 어떻게 햄버거 하나 값이 우리 부모님 한 달 식비하고 똑같냐 이러면서 뭐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플랫폼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체제 내에서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사회 전반의 어떤 갈등의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어떤 공산당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에서 너무 떨어졌다, 이탈했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선도 경제보다는 인민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어떤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오는 게 요즘 어떤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의 불평등보다는 부의 균등한 분배 혹은 함께 잘 사는 어떤 경제로 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갈등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옥죄는 방식의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열, 어떤 좋은 대학이라든지 어떤 이른바 학력을 통한 출세에 대한 욕망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데 이제 그런 경쟁이 가속화되는데 그게 빈부의 어떤 격차에 의해서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불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공산당으로 모일 거야.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이러한 정책을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교육 그런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 자식은 지금 그러면 못 보내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교육 업체를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렇다고 교육이 안 될까요? 사실 1대1 가외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은 분명히 인터넷으로만 해도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걸 막아버리면서 결국은 1대1 가외를 하지 않으면 뭐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혹은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교육을 받는 애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게 됐다. 이런 이제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디지 출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중국 사용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합니다. 그러면 택시 이제 운전사한테 가서 물어봤죠. 너는 왜 디지 출신이랑 계약을 했느냐? 다른 데도 있는데. 디지 출신이 돈을 제일 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보너스도 잘 챙겨주고 그나마 잘 챙겨주는 곳에 해당한다. 난 그래서 지금 디지 출신과 계약을 한 상황이다. 근데 디지 출신이랑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신규 가입자를 못 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계약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윤 기자가 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제 자기들의 판단으로 어떤 산업은 키우고 어떤 산업은 억제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결국 윤 기자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럼 1대1 가해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교육의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중국 정부의 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고 좀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다음 타겟이 뭘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절대 타겟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뭐 전기 배터리 이건 뭐 아까 얘기하실 최첨단 제조 산업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쪽이 이제 중국의 보조금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를 이제 뭐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뭐 근데 이게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수의 국영 기업이 원자재 관련
쪽에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원자재, 중국의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과잉 설비 등의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비효율이나. 그래서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도 좀 그런 산업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 규제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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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